안녕하십니까. 동네내과 김상목 원장의 신바람 강의죠. 신바람 강의 210강을 시작하겠는데, 강한 자와 자부심, 네 장으로 삽시다가 이제 타이틀이고, 두 번째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특히 보수주의, 진보주의에 대해서 더 추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번 강의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진보주의가 우리나라는 이제 결국은 북한에서는 열강, 그때 당시에 열강에 의해서 일본 식민지 이후에 북한에서는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그러니까 가볍게 이야기하면 북한에서는 진보 사상이 있어가지고 공산주의 혁명, 변혁, 이제 급하게 이제 변화시키는 거래요. 보통 한국 사람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이제 심어주고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이제 공산 사회주의 혁명을 북한에서 이제 이 중공에 의한 이제 진보주의, 공산주의, 소련 공산주의, 그런 것이 이제 발전했잖아요. 그런데 남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자본주의 또는 이제 미국에 의해서 이제 보수주의, 그런 것이 차차 많이 발전된 거죠. 그래서 여튼 지금까지 보면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아주 막 성공하고 그런 데는 많지 않아요. 특히 공산주의나 중공 공산주의, 북한 공산주의. 그런데 발전한 것이 없잖아요. 소련 공산당도 망했으니까. 현재 결과적으로 보면은 공산주의는 성공을 못하고, 그나마도 남한이 그래도 경제적인 성공이라도 이루게 했기 때문에 보수주의나 자유주의가 이제 이게 우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전 세계적인 경향 그런 것을 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진보주의가 어떻게 진화됐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종교계에서도 진보 종교가 있고, 그 다음에 보수적인 종교가 있고, 확실히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보적인 교계에서는 여러 가지 공산주의에서 허용되는 진보적인 종교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과정신학이랄지 또는 남미계통의 해방신학이랄지, 그게 이제 진보계통의 개신교가 아닌가. 대부분이 장로교를 위주로 해서 여러 분파가 많은 개신교에서 보수주의를 많이 부르짖고, 그래서 사실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서는, 특히 우리 주변에 중국이나 이북에서는 종교를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발달하지 않지요. 그래서 공산당원은 그게 바로 종교일 수도 있단 말이죠. 공산당원을 엘리트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중국에서 공산주의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해방되기도 이전에 중국 공산당이 있었다고. 거기에서 영향을 받아서 김일성도 마찬가지잖아요. 중공이나 소련에서 공산주의를 터득해 가지고 이북에서 이제 공산혁명을 이제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다수 국민을 이제 선도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해서 이제 이제 공산이나 사회주의가 북한에서 중국에서 이제 발전한 거고, 그래서 개인적인 창의적인 개성적인 자유와 책임을 하는 그런 북한에서는 이제 그런 이제 세뇌 공장이 있었는데, 이제 예를 들어 개인 사상으로 의해서 개인의 선택과 책임을 중요시하는 이제 보수주의, 자본주의 그런 것은 발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고, 아시아에서는 대부분이 지역에서 사회 모순을 변화시키는 개혁 성향이 있었다. 뭐 베트남이 됐든지 뭐 동남아가 됐든지 인도가 됐든지 여하튼 그런 형태가 비슷비슷하고, 인도에서는 현재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영국 연방에서 민주주의를 터득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민주주의는 터득했는데, 그래서 빈부차도 있고 그러지만은 인도의 통합 진보 동맹이라는 정당연합의 진보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성의 권리, 노동자의 권리, 카스트 제도와 관련된 정책은 힌두교 전통파의 지지를 호소하는 보수 정당의 보다도 훨씬 세속주의적인 진보 사상이 먹히고 있다. 인도에서는 그런 것이 많이 퍼져 있다. 진보주의가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인도 국민회의가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어떠느냐? 미국의 진보 세력은 어떠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진보 세력은 여러 로케이션, 그러니까 지역이나 시대에 따라서 각각 달라요. 그래서 미국은 공산주의가 나와 있지 않아요. 영국에서 식민지에서 독립해가지고 바로 영국식의 앵글로 섹선 문화가 많이 입수돼가지고, 종교 문화는 다르죠. 종교는 이제 여러 가지 종교를 믿을 수 있고, 영국과 같이 영국 교회를 안 믿어도 되고, 청교도를 여러 가지를 개신교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종교의 자유가 있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진보주의의 이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현재는 이제 진보, 그러니까 항상 진보냐 보수냐 하는 것은 그렇게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회주의는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유럽식으로 보면은 중도 우파, 그런 것이 미국의 민주당이고, 꼭 사회주의가 아닌데 중도 우파에 좀 가깝고, 아주 극우파는 이제 공화당이 있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거예요. 남미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독재 정권이 자유주의라는 명목으로 해서 반대파를 탄압하고, 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 3인당 계통 진보주의가 많이 평가를 받는다. 남미에서는 이제 종교에 대한 거는 이제 독재자하고 독재 정권 그런 것이 더 많이 득세를 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다음에 영국이 이제 변화가 많죠. 유럽 대륙에서는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영국에서는 원래 보수당인데, 보수당 말고는 이제 가끔 진보당에 속하는 노동당, 자유당, 뭐 그런 진보당, 그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는데 뭐 크게 차이는 없지만, 뭐 노동당 같은 것이 이제 많이 득세를 했었죠. 가끔. 자유주의 이념은 중도주의며 또는 미국의 민주당 같이 중도 우파 이념으로 평가받으며, 사회주의나 3인당, 사회민주당이 진보적인 이념으로서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다당제다. 자유주의와 보수주의가 이게 섞여져 있고, 사회주의 성향의 진보주의와 정당들이 있어가지고 양당 제도를 하는데, 특이한 것은
좌파 정도에 치우치는 것이 사회민주당이다. 3인당. 그것만 기억하면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북유럽에서도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북유럽에 의해서 분류되는 선진국이 있다고. 스칸디나비아 거기는 3인당이 주로 하고 3인당 사회민주당이 이제 총리 또 여성 총리들이 좀 많잖아 그쪽에는. 그래서 EU 같은데 독일이나 폴란드 같은 데서는 서유럽 서유럽의 선진국인데 거기는 이제 3인당도 많이 하고 공산주의는 붕괴되고 이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중앙 유럽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다당제가 있는데 연립 정부를 많이 이제 선호할 수도 있고 대다수 국가가 다른 정당하고 서로 조인을 해가지고 총리를 내고 정책을 수립하고 러시아는 이제 이게 종교가 없죠. 공산주의니까.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푸틴이 정권을 상당히 오랫동안 잡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푸틴이 정권을 오랫동안 잡고 있기 때문에 신푸틴주의가 공산주의 중에서도 보수주의에 속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푸틴이 이제 보수당이라고 하면 그것은 상대적인 말이지 절대적인 유럽하고 비교를 해서도 공산주의는 공산주의의 흔적이 있는데 집단주의고 그리고 러시아당이라고 그러죠. 보수주의가 바로 신푸틴주의 그런 말이 나고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이제 정부 수립이 1948년에 이제 반공국가로 시작했단 말이죠. 미군이 이제 남한을 이제 점령한 게 아니라 어떤 여당 대통령 로 나와 있는 사람이 미군이 점령한 거지 주둔한 것은 아니다. 뭐 어떻게 사상적인 뭐 하여튼 그런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남한에서는 결국은 이제 보수당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북한하고 남한하고 이제 이런 대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진보주의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녹색당이랄지 또는 노동당이랄지 진보당, 정의당. 지금 정의당이라고 이제 심상정 총재하고 이찬이죠, 아마 그분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데 하여튼 그런 분들이 이제 진보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강점지 식민지 시대에서도 공산주의가 있었다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 1917년인가 18년인가 러시아 지역에서 이제 한인 사회당이 창당이 됐다고.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이 언젠가 1907년인가 뭐 러시아 혁명이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한인 볼셰비키 당이 1919년 그게 이제 성립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그게 식민지 시대. 근데 뭐 그 음성적으로 또 일본에서도 과거에는 공산당이 좀 세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1920년 뭐 30년 뭐 그 사이에 제1차 조선공산당이라고 그러죠. 고조선공산당 뭐 미국이나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자 뭐 그리고 2차 3차
1927년에 제4차 조선공당이 성립돼서 내가 이렇게 강의를 한다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좌파 그런 말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해명하고 우리가 지식을 쌓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김일성이 1930년 그경에 많이 활동을 했고, 해방 직후에는 여운형이라는 사람이 이제 중도파 정도로 해서 하나의 정부, 내가 알기로는 북한하고 남하고 이제 이게 갈라지면 안 된다. 그래서 노력을 했는데 강대국이 북한하고 남하고 이렇게 분할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조그만 힘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한의 이제 지하 조직에는 박헌영 씨가 이제 좌파 활동을 많이 했고, 근데 확실치는 모르는데 내가 정치를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1900 해방 직후 되자마자 1945년에 우리나라가 두 파로 갈라졌어요. 신탁, 우리나라가 이제 제대로 자기 자신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많은 선진국에서 컨트롤을 받아가지고 지배를 받고 공부를 해가지고 당분간 신탁 국가로 그렇게 유지하자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진보 세력의 이제 신탁, 이걸 원했고, 근데 신탁, 반신탁, 그것은 이제 독립적인 보수 정당에서는 뭐 신탁할 필요 없다. 우리 자신의 능력이네 반신탁을 해서 반탁 신탁해서 서로 갈라져 가지고 엄청나게 싸웠다고, 또 이념적으로도 싸우고 결국은 신탁 반탁으로도 싸우고. 그래서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좌익에 속한 그룹은 대개 신탁 정치를 찬성했다. 남조선 노동당 활동에서는 여수 반란 사건, 무슨 제주도 뭐 무슨 사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남조선 노동당이 활동을 했고, 사회민주당이 이제 우익으로서 성립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3인당이라는 것이 좀 있었어요. 해방 후에. 그리고 그게 잠깐 역사를 이제 사상적으로 이렇게 훑어보면은 공산주의자, 민족주의자인데 공산주의로 오해하고 편가르고 해가 조우왕한 씨가 이제 사형을 당한다든가 뭐 이런 정도는 이념적인 그런 피변에 나는 그런 대결이나 이 사상이 있었고, 4.19 혁명에는 혁명으로 이승만 독재가 무너지고 제2공화국이 됐다. 이 공화국이 상당히 이제 거기도 부실했죠. 이승만은 독재로 물러나고 제2공화국에서는 또 부실하다고 해서 이제 이 역할을 잘 못 해받아가지고 박정희의 군사 정변이 일어난 거. 박정희 정부도 한 19년인가 18년 동안 오랫동안 이제 지속됐다고. 그래 보안법이 해가지고 얼씬하면은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반공국가로 하고, 전두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5.18은 반미 감정이 있는데 이 반미 감정이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퍼져 있는 것은 아마 미국이 전두환이를 초청을 일찍 해서 옹호를 해주지 않고 처단은 않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젊은 층의 반미 사상이 많이 발전되지 않았나.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미국에서 오랫동안 2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사상적인 이제
NL당, PD당. 김대중 씨는 이제 뭐 NL당에 속해가지고 이제 진보 세력에 조금 가까웠고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된 후에도 계속해서 김영삼 계통을 유럽식 사회당, 3인당, 김영삼 정부가 그런 조금 요소가 조금 있지 않았나 그렇게 이렇게 적어놨네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회당은 진짜 사회당은 진보당의 사회당은 이제 심상정 씨와 노희찬 씨구나. 이해찬이 아니라 노희찬. 그분은 정의당으로서 많이 활동을 한 거고. 근데 득표를 많이 못 받아서 발전을 뭐 지속적으로 못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민주당과 연대를 해가지고 뭐 종북주의 논쟁이 있고 정의당으로 이제 발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또 부르주아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몰아내고 자주적인 민족 경제를 발전시키자고 PD 계열에서 많이 활동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우리나라의 진보 주의자들은 대한민국 사회가 극단적인 가부장제도 있기에 보수층에 좀 가깝죠. 그것을 개판을 막론하고 여성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렇게 되어 있고, 학내 민주화가 어떤 문제가 되고, 미국에 대해서는 하여튼 반미 감정이 흐르다가 소비에트가 망하니까 기존의 이런 보수적인 것을 포기하고 현실 정치로 돌아섰고, 노동당도 마찬가지로 정의당과 비슷한 입장에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군요. 그래서 이제 또 여기서 보면 진보적인 민주당이 이제 자본주의 체제 내의 불평등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경제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 정부 주도에서 이제 국가 건강보험은 이제 정부 조직에 의해서 이제 시작된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진보의 노동쟁이 같은 것을 생각해서 국민건강보험이 시작됐고, 3인당, 사회민주주의와 이제 진보적인 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이념이 거의 같은 것으로 생각이 되었었고, 자본주의 단점을 온건하게 복원하는 그런 운동들이 있었고, 한국의 진보적인 민주주의 그런 활동이, 임시정부는 서양에서 행해진 기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상가인 조소왕 등의 신국가 건설론, 하여튼 여기도 결국은 이승만 정부 뭐 그런 계통에 있어서 고초를 받은 사상가들이죠. 그런데 이제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는 역시 짧은 기간 내에 점진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은 타당치 않고, 급삭스럽게 급진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보주의라는 것은 이제 책 읽는 거를 좋아하고 서적을 많이 읽고 공부를 이제 공상주의 혁명 사상인가 여하튼 사상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육학에서도 진보주의 사상은 흥미와 개성을 이제 일으키니까 교육 철학에서도 중요하고, 영국의 경험론과 공리주의, 다윈의 진화론에 결합해서 실용주의에 기반을 둔 전인적인 인간 육성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진보주의 사상, 진보주의 교육, 진보사회학, 종합적인 학술 방법이나 자주적인 능동적인 학습을 위해서 아동 자신이 문제를 스스로 선택 개발하고 실행하는 이제 그러한 교육 방법. 이제 미국에서는 존 두이란 이제 그런 이제 진보주의 사상가 교육가가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교사의 논리적 체계적 설명보다는 아동 스스로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미국의 실용주의적인 진보적인 교육 방법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나마나 좌익에서는 평등을 추구하고 기존의 사회적 계층에서 반발해가지고 불공평등을 해소시키는데 좌익이 사상이 발전했고, 그것은 불란서에서 의회에서 좌측에 앉아있던 국회의원들이 이제 좌익이고 우편에 앉아있던 이제 의회 의원들이 이제 우편에 있는 데는 우파고 우익이고, 좌쪽에 앉아 있는 의원들은 이제 좌파고 그런 말이 거기서 나왔다,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도 중시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주의 계통에서는 3인당과 공산주의가 있는데, 사회민주당이 유럽에서, 독일에서 북구에서 많이 퍼져 있고, 공산주의는 마르크스, 엥겔스와 같은 과학적인 사회주의, 즉 청년 헤겔 급진파, 그러니까 독일의 헤겔, 칸트, 그런 이제 그 계통인데, 어떤 자본주의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프롤레타리아 혁명, 그걸 일으켜가지고 공평하게 돼야 된다. 그래서 초기에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모태통주의, 스탈린주의, 트로츠키주의, 레닌주의로 발전을 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나키즘이라고, 무정부주의자는 이제 지금은 별로 없는데, 한참 이제 좌파들 중에는 이제 급진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아나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촘스키. 이런 사람이 아나키를 많이 공부를 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남한에서는 이제 PD, 평등파, NL, 해방파, 또 주사파도 있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통합진보당이 있었고, 신보수 좌파가 있고, 또 정의당이 있고. 근데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분파들이 있는 진보 세력 중에서 진보 신당 파는 노동당을 창당하여, 노동당은 군소 정당이죠. 남한에서. 그래서 민주통합당은 다른 세력들과 이합집산을 거듭한 끝에 더불어민주당이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난 사상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죄로 많이 진보주의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활동을 해왔다. 할 수 없죠. 북한이 같은 동본데 북쪽에 지금 공산당이 있는데, 그걸 침투, 뻘갱이 바람이 분다든가 좌익, 좌파, 그러면 하도 많아가지고.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먼저 선진국의
세 가지 부류의 선진국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북유럽에 있는 우리나라는 명미계통의 자본주의가 되는데 영미계통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남한의 이제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는 북유럽이 아니지 않는가. 우리 심성으로 봐서 또는 자부심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사회복지나 평등하고 조그만 나라이기 때문에 큰 이제 강대국에 둘러싸이기 때문에 조그맣지만 강한 이제 군사력을 힘이 있는 조그만 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럽 계통은 유럽에서 강대국이 많죠. 네덜란드는 적지만은 강한 나라였잖아요. 세계를 차파한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여튼 너무나 좌익하고 우익하고 자꾸 싸우지 말고 이해를 하고 폭을 넓히고 그러면 이제 유럽이나 다른 여러 나라의 국민이나 국가하고 외교를 할 때도 그 충분하게 이런 실력이 있으면은 이용을 해가지고 더욱 더 부강한 나라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외국에서 이제 살아보면은 여러 사람을 많이 미국에 있을 때 많이 겪어봤는데 결국은 일본이나 중국이 자부심이 너무나 약하다고. 그래서 많이 발전하지 못할 것 같아. 내 생각이 그래요. 사상적으로나 국민성의 수준이나 자부심의 잠재력이 우리나라의 월등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참에 이 기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후에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다행스럽게 우리나라가 서로 싸우지 말고 협조와 벌써부터 이제 통합을 여당하고 야당하고 통합해가지고 같이 나가자 그러는데 또 삐그닥 하잖아. 이게 자꾸 분열을 하려고 하고 말이야. 자꾸 욕심을 차리고 그 수준이 낮으니까 자꾸 싸우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봐요. 내가 나이가 있는 그래도 원로 국민인데 이제 경험이 있잖아요. 이거 보면은 공산주의가 됐든지 사상이 이상을 하든지 자연스럽게 인간으로서 자유를 사랑하고 원하고 그리고 잘 되고 다른 사람이 이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회에 보탬이 되는 그런 국민이나 그룹이 돼야지. 그래야지 이제 강대국하고 싸울 수도 있고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지혜를. 근데 자꾸 싸우고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재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그러면은 이제 강대국에 먹혀 들어간다고. 지금 가만히 보면 우리 사회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양심도 없으려나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도대체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그렇게 불안정하고 스트레스 많고 그러면 어떤 능력이 있고 포텐셜이 있어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성공했던 사실 공산주의가 됐든지 다른 나라 가든지 굉장히 깊고 넓게 생각하는 데가 정책을 세우는 사람. 예를 들어서 중공이 됐든지 이북이 됐든지 미국이 됐든지 굉장히 깊이 생각한다고 정책을 세울 때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건성건성한다고 적당하게 건성건성. 이 머리를 생각하는 능력을 발휘시키는 환경을 못 만들어준다고. 이제 그게 문제라고. 그게 여기 과거에도 여기 내가 강의했을 때는 뭐냐면은 변화를 쉽게 일으킬 수 있고 변화를 쉽게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 그게 이제 동기부여거든. 우리 사회나 개인적으로 우리는 동기부여를 만들어주고 이게 자부심을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강의는 그런 이제
자아 자부심을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게 올려주는 그런 사회. 그러면 뭉치는 것도 좋고, 우리가 전통이 아무리 이제 뭐 배달 국가가 아니다고 그래도 중심적인 것은 배달 민족이 그래도 어느 정도를 유지하는 나라잖아,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항상 그렇더라고.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뭐 유시강 같이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는 배달 민족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배달 민족. 그러면 100%를 원하는 것 같아, 항상. 만족하려면 그 배달 민족은 100%. 우리 세상에 어떻게 100% 배달 민족이 어디 있어요? 한 70%나 60%한테도 배달 민족이.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지. 항상 뭐 삐딱하게 나가면 창조적이고 뭐 색다르게 생각하고 뭐 자기가 더 상대방보다 이제 뭐 우열을 가리는 대대하고 잔나척하고 오만하고 겸손치 못하고 말이죠. 그런 우리 자기한테도 용서를 못 받고 사회에도 받아들일 수 없고 세계적으로 외교를 펼쳐가는데, 그러니까 국가적인 외교도 있지만 개인적인 외교도 엄청나게 많다고. 또 우리나라는 뭐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유학 갔을 때 미국에 재미교포가 예를 들어 150만 원 내지 200만 명이라고 그렇게 들었거든. 근데 친구들에 의하면 현재는 미국의 교포 수가 350만이래.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 미국만 보다도 그렇다고. 근데 다른 데 이제 많이 세계적으로 많이 흩어져 있잖아, 우리나라. 그런 것이 이제 포텐셜이 이게 되고, 그래서 많이 이제 발달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이제 이게 나라다고. 그러니까 조그맣지만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정신이 강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못 먹고 살아요. 정신이 강해야지 살지. 우리가 뭐 자원이 뭐 풍부하고, 그러면 자원이 풍부하더라도 정신적인, 그 정신문화가 발전해야지. 이제 서해 바다에 유전이 많이 깔려서 천연 자원, 천연가스하고 석유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도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성이 포텐셜 있고 능력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세계를 제패할 수도 있고, 네덜란드와 독일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독일은 너무나 잘난 척 해가지고 망해버렸는데, 두 번이나 1차 대전, 2차 대전. 그런데 여튼 우리가 잘 해나감으로써 의의를 찾고, 그 잘 해나가면은 그게 그 자체가 자아 자부심이 뿌듯하다고. 그 쉽게 뿌듯하는 것을 느끼지는 어렵다고. 그런 것은 잠깐이라고. 그러지만 이제 우리가 심리학을 공부했을 때 환희하고 기분 좋은 것은 얼마 안 돼, 시간이. 근데 맨날 고생스럽고 부정적인 것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우리 뇌가 이 부정적인 것을 잘 받아들인다고, 우리 뇌가. 그래서 그것을 기억을 많이 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것을. 그래서 항상 이거 담고 사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이제 피해 민족이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러면은 이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적으로 개인적이나 사회적으로나 국제적으로서 우리가 이제 서로 이렇게 하나의 모델, 성공하는 모델 국가로 쳐준다면 그 자체가 얼마나 프라우드. 그러니까 이제 프라이드란 말이 영어로 프라이드가 자부심이라고. 프라이드가 상당히 기분 좋은 게 프라이드 아니에요.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자기가 가치가 있고 전 우주와 바꿀 수 없는 자기 심성을 가지고 있다. 내가 소중한 것은 내 생명이나 내 신체가 나라는 자아의식이
가치가 있는 것은 지구와 바꿀 수 없는 그렇게 소중한 거라고. 그것을 이렇게 느끼고 기분 좋게 생각하는 것이 자부심이라고. 자부심이 넓고 깊은 그런 우리나라가 꼭 필요한 그런 덕목이니까 앞으로 계속 애를 사회적인 이제 일반적인 세속적인 그런 애를 들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파헤치면 그것도 재미가 있지 않는가. 그게 이제 공자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